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두 딸의 엄마이자 60대 후반을 맞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게 잊기 힘든 악연이 하나 있어서 사연으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일지도 모를 그 거머리 같은 인연을 근래에 다시 만났거든요. 아주 기함할 인연이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 한때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 부족한 것 없이 큰 자녀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어릴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유별난 기억이 아닌 이상 대부분 아득하지 않나요? 저도 국민학교 3학년까진 마찬가지로 특출난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감사할 인연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어린 시절 모든 순간은 특별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을 마칠 때쯤 원래 계시던 도우미 아줌마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새로운 도우미 아줌마가 오게 된 것이 시작이었죠. 그때 도우미 아줌마가 제 또래로 보이는 아들 손을 잡고 오셔서 저의 호기심을 확 자극했는데요. 외동으로 커서 은근 외로웠던 제게 아줌마 아들은 저의 환심을 빼앗기 충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제겐 곧바로 행운이 찾아왔죠. 아줌마 아들과 하루 만에 친한 친구가 되어 들떴던 제가 며칠 후 깜짝 놀랄 선물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한날 학교 마치고 집에 왔더니 엄마랑 도우미 아줌마가 저희 집 방 한 칸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뭐해? 이 방은 먼지 많다고 들어가지 말라면서. 어, 근데 이젠 도우미 아줌마 들어와서 살 거야. 너도 민권이랑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돼. 집안의 가장을 잃은 아줌마는 그 아들 민권이를 데리고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왔는데 마음 좋은 저희 엄마가 도우미 아줌마의 사정을 듣고 숙식을 권했다더군요. 이래나 저래나 제게 중요했던 건 민건이가 저와 한 집에 살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와 민건이는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함께 다니면서 짧은 시간 내에 극도로 친밀해졌습니다. 한창 친구와 어울려 노는 걸 즐겼던 저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쉴 새 없이 놀 수 있어 기뻤죠. 민건이는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니 급격히 단짝이 된 경우였지만 사실 제겐 학교에도 단짝이 따로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어서 매사에 제가 부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애였죠. 아마 저와 동년배인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많이 싸들고 다녔을 겁니다. 급식과 달리 도시락은 가정 형편이 유난히 잘 보이는 증거물이잖아요. 전 푸짐한 도시락으로 인기 많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반면 제 단짝 친구는 매번 신김치만 싸우며 주눅 들어있는 애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도시락을 부러워하면서 말이죠. 민주야, 넌 오늘도 소세지 싸왔네? 부럽다. 나도 엄마가 소세지 좀 싸주면 좋겠는데. 너희 부모님이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걸 거야. 앞으로 나랑 계속 같이 먹자. 우리 도우미 아줌마 요리 엄청 잘하시거든. 내가 말씀드려서 향숙이 네 것까지 싸올게. 정말? 진짜 너무 고마워, 민주야. 역시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이만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향수기와 민권이는 제가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덕에 서로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주위 친구들이 삼총사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가 이대로 쭉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게도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관계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아주 명확하게 존재했죠. 민건이는 어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까지 잘한대? 민주야, 넌 민건이랑 한 집에 사니까 민건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알지? 아무래도 그렇지. 왜? 이거 비밀인데 나 사실 민건이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근데 내 눈치론 민건이도 날 싫어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 민건이 생일에 고백해 볼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아마 이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향숙의 마음에 끼어들어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민건이가 향수기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걸 알고만 있을 뿐이었죠. 당사자도 아닌 제가 나서서 향수기에게 민건이의 마음을 마음대로 전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백해야겠다는 향수기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향수기는 민건이에게 차이고 말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지 뭐예요. 나 민주 좋아해. 민주가 너랑 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해줬던 거야. 미안하지만 향수기 너한테 다른 마음 가졌던 적 난 단 한 번도 없어. 민건이가 향수기에게 저에 대한 마음을 고백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로 민건이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됐던 거죠. 많이 놀랐지만 민건이가 제게 직접 얘기할 때까지 저도 별다른 기색은 안 했어요. 대신 이로 인해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생겨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향수기가 절 오해해서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민건이 좋아한다고 너한테 분명 고민 상담도 했잖아. 근데 민건이를 뺏어간다고? 너 그렇게 많이 가져놓고 민건이까지 기어코 갖겠다는 거니? 제가 격하게 해명했음에도 향수기의 마음과 귀는 이미 닫혀서 제 말을 들을 기미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향수기의 오해 때문에 학창 시절의 한 부분을 굉장히 괴롭게 보내게 되었어요. 향수기가 절 친구의 남자를 뺏는 불엿이라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향수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 제 친구 관계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모난 곳 없어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왕따라는 걸 당해봤어요. 게다가 향수기뿐만 아니라 향수기를 위로하는 다른 친구들까지 합세해 제 옷을 가위로 찢고 불쾌한 언사로 모욕감을 주는 등 정말 못살게 굴었죠. 당연히 전 향수기의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한다는 거 그 나이 땐 너무 가혹한 상처잖아요. 게다가 단짝인 친구가 주동자가 되어 앞장서는 상황이니 더 속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나 향수기는 오직 민건이 일 때문에 제게 마음을 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다들 소기의 경일기란 속담 들어보셨죠? 향수기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겠어요? 저도 살려면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똑같이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 김민주. 네가 내 가방 찢어놨지? 너 아니면 이럴 사람 없는 거 아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네가 하도 내 물건 망가뜨리길래 당하는 사람 기분을 모르나 싶어서 나도 해봤어.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닐걸? 민건이가 너 이렇게 못돼 먹은 애라는 거 다 알아. 내가 민건이한테 네가 한 짓 다 말해주고 보여줬거든. 사실이었어요. 제가 향수기에게 똑같이 덤벼주겠다고 마음먹은 후 민건이에게 제 사정을 다 설명했거든요. 그러니 민건이가 본인 학교까지 땡땡이 치고서 저희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그때 180도 변해버린 향수기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죠. 빼도 박도 못하게 민건이와 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향수기는 제 말에 분했는지 얼굴이 삽시간에 빨개졌어요. 그때 제가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향수기 때문에 저는 팔자에 없을 몸싸움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다시 민건이 앞에 못 나서게 됐잖아.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책임져. 네가 한 짓을 왜 나더러 책임지래? 너야말로 너 때문에 망한 내 인생 책임지고나 따져. 그 일로 인해서 향수기는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중학교 졸업 때까지 불려시 이미지로 낙인 찍힌 채 지내다가 졸업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밑바닥까지 꺼져보니 믿을 사람 걸을 사람이 절로 가려지더군요.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민건이 덕분이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고등학교로 진학 후 저는 민건이랑 더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쯤에야 향수기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성적이 안 되어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향수기는 서로 오해도 못 풀고 앙숙인 채로 영영 관계가 끝난 셈이었죠. 향수기 이후론 그런 불쾌한 인연은 더 이상 없어서 한결 안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얼마 못 가 이전과는 비교도 못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빨간 딱지 붙어본 분 계신가요? 제 가정에 불행이 닥칠 줄은 몰랐는데 아빠 사업이 휘청거리는 바람에 결국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벌써 딱지를 붙이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법원 직원한테 매달린 아빠를 진정시켜야만 하는 저 또한 마음이 혼란스럽고 좋지 못했습니다. 빨간 딱지 붙이는 직원들도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 가족은 다 알고 있었고 당장 손쓸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죠. 해서 끝내 아빠는 목 놓아 울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도란 것이 정말 무섭더군요. 그 큰 집을 잃고 저희 식구 셋은 한순간에 지하방 신세가 되었어요.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시기에 우리 아빠가 생각보다 더 용감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우리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사업 망한 지 겨우 이틀 만에 화물차이를 구해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빚 갚으며 가족 안정까지 책임지는 아빠를 보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평불만 줄이고 제 할 일에 집중했고 하루빨리 좋은 날이 오길 고대하며 힘차게 살려고 했죠. 근데 참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이 정한 운명은 사람의 노력으론 바꿀 수 없는가 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아빠의 노고에 힘을 보태려는데 하필 아빠가 졸음운전으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지 뭐예요. 엄마랑 저는 안치실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이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안 돼, 여보.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나랑 우리 딸은 어떻게 살라고. 내가 잘못했어. 더 잘할게, 여보.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봐. 당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불쌍하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가 아빠를 붙들고 떨어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목이 메어 말문을 틀 수가 없었어요. 고생만 하다가 간 아빠가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또 편하게 눈 감고 계신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해서 더 눈물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엄마와 저의 그리움이 담긴 서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결국 영영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살면서 그 정도로 가슴이 찢기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이자 집안의 기둥이 사라지니 저와 엄마는 하염없이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빈소에서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기도 했죠. 그런 저와 엄마에게 고맙게도 한 걸음에 달려와 손을 내밀어준 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식구와 한 집에서 15년이나 살았던 도우미 아줌마와 민건이었어요. 사모님, 사장님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편히 주무시고 계실 테니 너무 괴로워 마세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사장님도 마음 불편해서 못 떠나실지도 몰라요. 사장님도 사모님이 민주 곁을 잘 지켜주길 바라실 거예요. 도우미 아줌마의 말씀에 엄마도 저도 납득할 수밖에 없어서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3일장이 끝나는 내내 도우미 아줌마가 엄마 대신 조문객을 받고 응대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자리에 함께했던 민건이도 무기력하게 울기만 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챙겨주었죠. 도우미 아줌마와 민건이 덕분에 저랑 엄마가 아빠를 무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이 남아 감정을 추스르긴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엄마와 제 세상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올려다본 하늘은 너무나 푸릇해서 원망스럽기까지 했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다시 그 시궁창 삶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도우미 아줌마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도우미 아줌마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저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애 아빠 죽고 다 죽어가는 제게 사모님이 늘 말씀하셨죠. 자식 두고 무너지는 것만큼 하늘에 죄 짓는 건 없다고요. 사모님 아니었으면 저랑 제 아들 절대 좋은 세상 못 봤을 거예요. 사모님은 저랑 제 아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별말을 다 하네요. 더 편하게 해줄 걸 불편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참 마음에 걸렸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마워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제가 사모님 집안에 그 은혜 갚고 싶어서요. 앞으로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정말 깜짝 놀랄 제안이었지만 도우미 아줌마의 완강한 부탁 덕분에 엄마는 끝내 수락하고 말았어요. 민폐란 걸 아나 솔직히 아줌마 덕분에 저랑 엄마의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라 고마웠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은인이 된 셈이었어요. 도우미 아줌마 식구가 위기에 처했을 땐 저희 식구가 도우미의 손길을 내어주었는데 이번엔 도우미 아줌마의 식구가 다 무너져가는 저희를 도와주었으니까요. 저희 두 식구는 15년을 함께 산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다행히 스스럼 없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정말 한 식구라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환경의 안정이 찾아오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저와 민권이의 관계도 그만큼 무르익어 갔어요. 민주야, 나 앞으로 네 옆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법적 책임자 자격으로 챙겨주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네, 여러분들도 아마 진작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도우미 아줌마의 아들, 그러니까 민권이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와 남편은 이렇게 만났어요. 남편이 완벽하게 저희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어서 전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살면서 사랑스러운 딸 둘까지 낳는 축복을 누렸어요. 저와 남편이 노력하는 만큼 딸 둘도 참 바르게 잘 커주었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는지 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군요. 특히나 큰딸이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저희에게 고백했을 땐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어요. 막상 사위를 마주하니까 그간 길었던 세월도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으네요. 우리 서영이랑 소개로 만났다고요? 네, 어머님. 서영이가 저보다 훨씬 능력이 좋지만 서영이한테 걸맞는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사위는 내뱉는 말에 신뢰가 실리도록 진중한 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딸보다 직급 낮은 7급 실무자였어도 우리 딸보다 나이가 어리니 그 정도 계급 차이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그저 딸을 향한 진심이 어느 정도인가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위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로 느낀 듯 했습니다. 사돈 쪽에서도 따로 결혼 반대는 안 했는지 애들 결혼은 상견례까지 무난하게 직행했어요. 상견례 하루 전날 밤이 되니 유독 잠이 더 안 오더군요. 자식 보낼 날을 앞둔 부모의 마음은 다 이런 걸까요? 저는 결국 자정까지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큰딸의 방을 찾아가 봤어요. 큰딸도 역시 잠 못 이루고 있더군요. 내일 피곤할 텐데 왜 안 자고? 엄마 혹시 긴장해? 긴장하지 그럼. 너 어제도 사돈네 집에 다녀왔다며? 사돈 어른들은 좀 어때? 내일 엄마 실수 안 하게 사돈 얘기 좀 해줘봐. 네 시어머니 될 분은 박서방처럼 마음이 좀 좋은가?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니까 박서방이 그리 괜찮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윤재가 성격도 외모도 어머님보다 아버님을 닮았어. 어머님이 그 집안의 실세처럼 보이긴 하더라. 성격이 좀 센 편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나도 이제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본 터라 잘 모르겠네. 그래도 며느리로서 예쁨 받으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 나 부끄럽다고 내빼고 그러면 어른 눈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어. 좀 어렵더라도 네가 좀 애써서 살갑게 잘하고 그래라. 원래 시어머니들은 서툴러도 적극적인 며느리면 웬만해선 다 좋아할 거야. 딸과 두어 시간 진중한 얘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큰딸 똑똑해서 알아서 잘할 걸 아는데 괜히 제가 긴장되어 잔소리 해버린 것 같네요. 그렇게 대망의 날이 밝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 한 집에 지냈기에 상견례가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생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첫 상견례기도 하고 부모로서 참석하는 자리라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일찍 일어나 백화점에 들러 옷도 새로 사고 머리까지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갔습니다. 상견례 장소까지 가면서 큰딸을 위해 실수하지 않으려고 무한번 저를 점검했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마음 다잡아 예약 잡힌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저는 문을 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어머나. 제 눈이 자리에 앉아있는 안사돈과 정확하게 마주치자 안사돈 역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 순간 너 하며 버벅거리기만 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일이네요. 제가 어떻게 그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한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앙숙으로 돌아섰던 바로 그 악연을 말이죠. 아니, 이게 누구야? 민주랑 민권이 아니니? 너희들 결혼했단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얘. 나 기억하려나? 향숙이. 주저앉은 저를 남편이 부축해 주는데 향숙이가 냅다 달려와 저를 반겼습니다.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순간 우리가 반길 사이인가 헷갈릴 뻔했지 뭐예요. 향숙이는 옛날 그 표독스런 얼굴 그대로 자랐더라고요. 향숙이 얼굴을 보니 흐릿해진 줄 알았던 과거의 상처가 화수분처럼 다시 떠오르는 거 있죠. 어떻게 이 악연을 하필 이 기쁜 자리에서 제외하게 된단 말인가요? 제가 하늘에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장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면 지금 말씀하세요. 느닷없이 쓰러져 버린 저 때문에 딸들과 사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와 향숙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사실 크게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향숙이가 건네는 인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애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알짱대는 향수기를 외면한 채 남편을 데리고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론 머릿속에 새하얘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안사돈 자리에 향수기가 앉아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위랑 큰딸의 표정이 어른들 때문에 불안으로 물든 걸 보니 차마 뒤엎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상견례의 결론은 뻔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다 향숙의 무례한 만행이 시간을 거슬러 왔나 싶을 만큼 여전했기 때문이었죠. 야, 아무리 친구였다고 해도 사돈이니까 높여야겠지? 사돈들, 괜히 우리 때문에 애들 결혼 망치지 맙시다. 우리가 좀 껄끄러웠을 뿐이지 애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전적으로 피해자인 제가 너그러이 넘어가 주죠.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는데도 저를 향한 향숙의 앙심은 그대로인 듯해 보였습니다. 향숙의 태도가 그런 식으로 날아오니 저 또한 과거 트라우마가 절로 발병되더군요. 향숙의 싱글벙글한 얼굴을 마주하는데 속부터 토악질이 올라오는 기분이라 도무지 자리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졸지에 기쁜 자리여야 할 상견례는 모든 식구가 눈치 보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유독 큰딸과 사이가 분위기를 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랑 남편은 딸을 생각해서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향수기는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었죠. 아니 그럼 바깥사도는 이제 도우미 집안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집이 도우미했었잖아요. 아주마 도시락 굉장히 맛있었는데. 정말 불쾌하더군요. 사실 도우미 얘기는 우리 두 딸들한테도 못했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잡지 못해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넘어갔던 일인데 그걸 예고도 없이 향수기가 발설한 거예요. 아마 저희가 당황한 것처럼 두 딸들도 놀랐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척 화가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애들 생각해서 이 상견례를 무사히 넘기고 싶었는데 향수기가 선을 넘으니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족발집을 차렸다면서요? 아유, 안 사도 내 쫄딱 망했었다는 거 들었는데 난 망한 집안 사돈으로 두는 건 좀 곤란해서 족발집 하는 건 수익이 좀 괜찮은가요? 계속 망해 있던 집안보단 잘 먹고 잘 살 만큼 사네요. 뭐요? 아니,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참나, 나 더 이상 안 사돈이 하는 그 농부 딸 아니거든요. 우리 건어물 가게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일손이 매일 부족할 정도로 돈 펑펑 벌어요. 그리고 이거 다 우리 아들한테 갈 재산인데 사돈들 따님이 아주 거물을 문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이도 더 어린데 번듯한 공무원이어서 사실 1등 신랑감이잖아요.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은 자식들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앙숙을 만났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대체 어느 누가 이런 무례함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입장이었다면 그 중요한 자리를 끝내 감정 조절 못하고 망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꾸 반말하니까 나도 그냥 향숙이라고 할게. 옛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것도 기억난다. 너 내 남편 짝사랑하면서 새로 왔던 총각 선생님까지 좋아했었잖아. 그 선생님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 그 선생님 차에 개똥 발랐었지? 너한테 똥냄새 나는 거 전교생이 다 알고 수군댔어. 알긴 아니? 뭐라고? 얘가 몇 년 지났다고 아주 소설을 쓴다, 소설을 써. 어디서 생사람을 잡어? 네가 계속 옛날 기억나게 자극하니까 생각나잖아. 다 웃자고 한 소린데 속 좁게 정색하지 말어. 저는 솔직했을 뿐인데 그 순간 진짜 황당하게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향수기가 제 말에 자존심이 확 상했는지 얼굴 벌개진 채 냉수를 들이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젠 입 좀 다물겠구나 싶었는데 향수기가 본인 컵을 콱 내려놓더니 갑자기 바깥사도 물컵을 다시 쥐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그 물컵을 제 방향으로 냅다 휘두르는 겁니다. 엄마! 엄마! 여보, 괜찮어? 아니 안 싸도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정신 나갔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네, 바로 그 냉수가 시원하게 제 얼굴로 흩뿌려진 거예요. 앉아있던 식구들 다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향수기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사위랑 바깥사도는 직원을 통해 제게 수건을 가져다 주기도 했네요. 그 와중에도 향수기는 그저 제게 당한 무시 때문에 되레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을 완전 개무시하고 있잖아. 어디서 사람한테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말 지어내는 것도 참 천박하게 한다. 나 개똥 같은 거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 당신 그만 못해. 빨리 안사돈한테 사과드려. 쪽팔리게 이 무슨 민폐야? 내가 왜 사과해? 난 옛날부터 사과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전연편만 들어? 엄마 그만해. 장모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엄마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괜히 엄한 사위와 바깥사도만 저희 식구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 또한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사과조차 무시하고 그냥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딸이 대차게 한 소리 하는 게 들리더군요. 언니, 저런 집안에 시집가는 거면 우리 가족이랑 영 끊고 가. 형부 착한 거 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아줌마 뭐야?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우리 식구들과 안 싸더니 투닥거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끊긴 줄만 알았던 악연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으로 끝났고 이후 사이가 따로 절 찾아와 안사돈에 대한 무례를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도통 기분이 안 풀려서 인심 좋은 사이의 인사도 일체 받고 싶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큰딸을 따로 불러 결국 딸 마음에 한 번 더 못을 받고 말았어요. 서영아, 너 이 결혼 하지 마라. 너한테 좋을 것 하나 없는 결혼이야. 네 시애미 될 사람 성격 봤지? 그게 다 너한테 돌아갈 화살이야. 엄마랑 어머님 사이가 어땠는지 아빠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 근데 엄마, 난 엄마랑 어머님 인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놓치는 게 더 괴로워. 나 이기적인 거 아는데 엄마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될까? 나 윤재 아니면 누구랑도 결혼 못해. 큰딸이 장녀라서 늘 씩씩한 애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다 큰 딸이 우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해왔나 싶더라고요. 왜 하필 제 악연이 우리 딸 결혼에 걸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됐단 말입니까? 상견례 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귀한 딸을 향수기가 있는 집안에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며칠 동안 제 큰딸이 매일 울면서 거의 반정승처럼 지내는 걸 보니 그걸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제 마음이 같이 타들어가는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곧 죽어도 보기 싫은 악연의 집안에 내 딸을 시집 보내실 것 같나요? 아니면 내 딸이 죽어가는 걸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실 것 같나요? 제겐 너무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잠 설치며 고민한 끝에 내린 제 결론은 승낙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곧 제 딸을 지옥행으로 배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었죠. 향숙인 제 예상대로 저에 대한 복수심을 제 큰딸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조금 결리면 무조건 제 딸을 호출에 간호시켰고 장도 제 딸이 한 번 봐주면 잊은 게 있다고 또 시키고 다시 보내고 하면서 땡볕에 개고생하게 만드는 등 기가 막히게도 사람을 골려먹었더군요. 그럼에도 우리 딸이 견디면서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엔 한날 제법 큰 문제로 못 참고 터진 날이 생기고 만 겁니다. 딸이 임신 6개월 차 되던 시기였어요. 딸이 집으로 찾아와 울면서 서름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사위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이 제겐 폭탄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당분간 시간을 좀 갖자. 도저히 난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내가 당신 집에서 과연 며느리인지 식모인지 돈 주는 기계인지 모르겠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돈 받아낸다고 했잖아. 제발 그 이혼하자는 말은 말아줘. 딸은 사위의 간절한 말에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딸,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돈을 받아내서 준다는 거야? 어머님이 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몇 달 전부터 돈을 조금씩 빌려갔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 빌려간 돈 중에 일부라도 갚아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글쎄 그 돈을 왜 자기가 갚아야 하냐고 하는 거야. 며느리 돈은 자기 아들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뭐?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은 가만히 있고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돈을 줘? 그래서 얼마나 빌려줬는데? 3천만 원. 기가 막혀서 뇌혈관이라도 어디 하나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의 자식한테 3천만 원이나 뜯어갔다는 향숙의 만행에 눈이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빚져놓고 우리 딸에게 간병까지 맡기면서 돈을 얼굴에 집어던지다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인간 말종 같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사위는 퇴근을 하고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장모님한테 몹쓸 짓 했다는 거 서영이한테 들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차마 얼굴 들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를 제가 놓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서영이랑 제 아이를 놓는 일은 없을 거예요. 딸은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손주 때문에 이혼은 적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죄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괜히 나섰다가 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우선은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을 무참히 깨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딸은 임신 때문에 휴직을 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따라 딸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촉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딸이랑 통화를 할 땐 웃으면서 잘 얘기했지만 희한하게 제 가슴 속 찝찝함이 영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딸이 아무리 웃음소리를 들려주어도 그 안에서 자꾸만 기운 없는 딸의 상태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꼭 향수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날을 정해 딸네를 찾아가게 되었죠. 전 당연히 딸이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관문 밖에서부터 미세하게 문을 뚫고 나오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는 밥 좀 하라고 했더니 이게 음식이야? 된장찌개를 똥으로 끓였나? 이건 짠맛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고 뭐니? 똥물이라고 해도 믿겠네. 아유, 구리니까 갖다 버려라.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도어락 번호를 급하게 눌렸습니다. 제가 딸의 임신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놨거든요. 그럼에도 한 번도 딸 집을 찾아와 무작정 문을 딴 적은 없는데 이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당장 침입했어요. 그 쨍그랑 소리가 숟가락을 던진 소리였나 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쇠숟가락이 엉뚱하게 거실 바닥까지 날아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향수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자기 목소리에 귀가 멀었으면 향수기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제 딸한테 소리치기 바쁘더군요. 너 일부러 그랬지? 네 엄마 말대로 날 개똥 취급해서 내 입구녕에 들어가는 음식도 이런 똥맛으로 만들어 바친 거 아니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또 왜 엄마 얘기가 나와요? 네가 네 엄마 하는 짓이랑 똑같이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네 엄마가 너한테 무슨 소설을 써서 날 저급하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네 시엠이다. 어릴 때야 네 엄마가 갑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갑이야.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누구 집 딸내미건 간에 시엠이 나한테 복종해야 하는 거라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복종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종 타령을 하세요. 저희 엄마는 결혼 반대한 것 말곤 저한테 어머님 욕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 어머님 혼자만 난리세요? 지 엄마라고 편드냐? 그래봤자 너한테 좋을 게 없을 텐데. 넌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내 발 아래로 들어온 이상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이럴 거 감안하고 결혼한 거 아니니? 상견례 때 그 난리가 났는데도 너 지금 이 결혼했잖아. 네, 제 발로 제가 들어선 지옥이죠. 그때만 해도 어머님 정신 상태가 치료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했잖아요. 어머님 상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알았다면 이 결혼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내가 정신병이라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 이러는 거 제 눈엔 자격지심으로 보여요. 정작 저희 엄마한텐 제대로 대들지도 못하면서 제가 엄마 딸이란 이유로 임신한 며느리 잡는 것부터가 그냥 열등의식 아니에요?
제가 엄마 딸이라서 며느리로 인정 못 하시겠으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저 인정 안 해주는 어머님, 시어머니로 인정 안 하면 되니까. 애 뱉다고 봐주려고 했더니 인연이? 제 큰딸이 말을 야무지게 잘하길래 일단은 화가 나도 전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수기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제야 저도 허겁지겁 신발을 벗으며 들어갔어요. 몸보다 목소리가 먼저 나가 야 하고 고함을 질렀더니 향수기가 뒤를 돌아보더군요. 제가 당시 분노로 이성을 놓기 직전이라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쥐고서 향수기의 둥그런 얼굴을 냅다 후려쳐버렸죠. 향수기가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제 딸을 낳았을 때야 저도 제가 들고 있던 것이 밥주걱이란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지랄하는 건 철딱선이 없다 생각하고 적당히 상대할 수 있는데 내 딸 건드리는 건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네가 천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걸 볼 때까지 지옥맛 보게 해줄게. 저는 들고 있는 밥주걱으로 향수기를 몇 대 더 갈겼어요. 제 키가 163 정도고 향수기의 키가 155 정도여서 작정하고 몸을 쓰면 키 큰 제가 좀 더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향수기는 키는 작은데 덩치만 커선 조금만 밀면 중심을 금방 잃거든요. 김민주, 너 이러는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안사돈 자리 잘못 건드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네가 먼저 내 딸 손댔잖아. 쌍방이야. 여우 같은 년. 내가 네 딸년 죽을 때까지 자꾸 늘어질 거야. 네 딸년이 불행한 건 다 네 탓이라는 거 똑똑히 알아도. 이젠 좀 불쌍하다 향수가. 아직도 나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혼자서 불행을 자초하고 사네. 어디 마음대로 해봐. 네가 내 딸 괴롭히면 나도 네 아들 가만 안 두면 되는 거고 네 어린 시절로 모자라 지금마저도 나 때문에 평생 자격지심에 잡아먹혀 살도록 완전 짓밟으면 되니까. 제가 정신 놓고 쉴 새 없이 몰아붙였더니 향수기가 얼마 못 가 혼자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그리곤 꼴에 맞는 건 또 아픈지 짧은 팔다리를 막 휘저는 거 있죠. 제가 본 향수기 모습 중 가장 남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향수기는 창피하게 며느리 앞에서 결국 눈물까지 보이며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놈의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사는 역시 잊지 않고서 말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잠잠해진 상황이 오자 저는 그제야 우리 딸이 괜찮은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혹시 우리 손주에게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딸의 배부터 만져보았죠. 저 여편네가 배는 안 건드렸어? 괜찮은 거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병원 먼저 가보자. 괜찮아 엄마. 나 솔직히 혼자 무서웠는데 고마워. 딸이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걱정되어서 결국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어요. 괜찮다고 했던 딸은 택시 타고 가는 내내 참으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정말 찢기는 기분이더군요. 서영아, 한 번 더 그 여편네가 건들면 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바로 그년 주둥아리 확 틀어 막아줄 테니까. 그렇게 큰딸을 달래서 산부인과 검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다행히 아이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바래다 준 그때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사위에게 괜히 제 불순한 감정이 불똥 튀어 사위를 당장 호출하고 말았죠. 장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네 대체 중간에서 어떻게 하길래 자네 엄마가 내 딸 머리 끄댕이를 잡고 난린가?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사정없이 손찌검을 할 수가 있냐고. 자네 엄마 때문에 집안이 팔칵 뒤집혔어. 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여보, 진짜야? 그럼 내가 자네 상대로 거짓말하겠나? 나 더는 못 참아. 자네 이렇게 중간 역할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해.
안 돼요, 어머니.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사위는 혼자 안절부절 못하다가 대화 도중에 갑자기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충 뭐하러 가는지 예상이 가더군요. 역시나 몇 시간 뒤에 바깥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사돈. 제 아내가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들었어요. 방금까지 우리 아들이 온 집안을 한바탕 뒤집고 갔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또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 아내가 자격지심을 며느리한테 푼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그런 사고 치면 빈털터리로 내쫓을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지금 제 아내 데리고 정신병원에 상담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제 아내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렇게 착해 빠진 우리 아들도 그렇게 이성을 잃은 적을 본 적이 없었고 저 또한 아내 조울증 때문에 참기 힘드네요. 말은 안 했지만 아내한테는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꾸준히 받긴 했는데 사돈을 만나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전부 사돈에 대한 옛 추억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병이 낫기 전까진 퇴원시키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믿어주십시오. 제 아내를 대신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론 절대 오늘 같은 일 없을 테니 부디 애들 이혼만은 눈 감아 주세요. 전 바깥사돈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향수기한테 그런 병이 있었다니요. 오히려 바깥사돈한테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향수기 안사돈은 속세를 떠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사위는 다시는 안사돈을 보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고 바깥사돈 또한 이혼을 하겠다고 윽박지르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희 딸은 출산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주인지 우리 딸이 너무 대견스럽더군요. 그렇게 딸 집에서 육아를 도와주며 반찬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던 향수기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꼭 5달 만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 번도 널 이겨본 적이 없어서 널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더 이상 내 자격지심 때문에 분열 일으키지 않을게. 믿어줘. 부탁이야. 향수기의 목소리를 들으니 확실히 가식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우선 본인 말대로 벌은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돈은 향수기한테 지은 죄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세뇌시켜주는 것 같았고요. 그날 향수기의 사과를 듣고 나니 길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악연이 이젠 좀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저는 이유가 어찌됐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나도 싸우고 싶지 않고 자식들 생각부터 하자고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오열을 하더군요. 자기 병이 이렇게까지 심해질지 몰랐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향수기와 밥을 먹으며 진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향수기는 그동안 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뭔가 모르게 기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전 그런 향수기의 손을 잡아줬답니다. 사돈, 우리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 우리 잘 지내봐요. 손주들 보면서 같이 좋은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합시다. 아, 우리도 어릴 적 단짝일 때가 있었잖아요. 뭐 그때로 돌아가는 건 힘들겠지만
전 우리 사돈하고 이 좋은 세상 함께 나누고 싶네요. 제 바람입니다. 사돈. 사돈은 제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돈이 언제 또 우리 딸을 괴롭힐지 모르니 눈에 쌈지를 키고 지켜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손주도 잘 봐주고 저희 딸하고도 사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딸과 사이가 갈라서지 않는 이상 끈질기게 이어져 있을 인연이지만 부디 악연의 마침표는 이생 뜨기 전에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순환은 그만 끝내고 앞으로는 쭉 우리 손자 함께 웃을 날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부디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그만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